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손 잘린 처녀의 기적 등 7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어왔지요. 새어머니는 아들을 여러 데리고 왔습니다. 새어머니와 그 아들은 마음씨가 고약해서 처녀를 공연히 미워했지요. 그래, 힘든 일은 죄다 이 처녀에게 시키면서도 일을 할 줄 모른다며 욕을 하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의붓 형제는 내쫓을 바에는 빌어먹지도 못하게 손을 끊어서 내쫓아야 한다고 했지요. 의붓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 하고 처녀의 손을 둘 다 자르고 내쫓았지요. 내쫓긴 처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지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동네에 들어갔더니 담장을 높이 쌓은 기와집이 있었지요. 담장 안에는 큰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는 감이 빨갛게 많이 달려 있었어요. 처녀는 그 감을 따먹고 싶었지만 손이 없어 담장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더 걸을 수도 없어 처녀는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 담장 안 감나무 및 별당 안에서 이 집 아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글을 읽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그때 감나무 밑에 어떤 선녀가 앉아있는 꿈을 꾸었지요. 깜짝 놀라 나가보니 어떤 거지 같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들은 그냥 돌아와서 글을 읽었지요. 그러다 잠깐 자는 동안에 또 감나무 밑에 선녀가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 다시 나가 보았더니 거지 계집아이만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또 그냥 돌아와 글을 읽었지요. 그러다가 또 감나무 밑에 선녀가 있는 꿈을 꾸고는 나가 보았더니 거지 계집아이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도 이상해서 그 거지 계집아이를 별당으로 데리고 와 새 옷을 갈아입히고 보니 꿈에 본 선녀와 똑같았지요. 그 뒤로 이 아들은 그 처녀를 병풍 뒤에 숨겨놓고 새순물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나누어 먹었지요. 이렇게 되니 새순물은 전보다 흐려지고 밥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서 종을 시켜 가만히 별당 안에 엿보게 하였어요. 종은 어떤 처녀가 도련님 별당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주인 마님께 말을 전했어요.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별당에 와서 손이 없는 처녀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비록 손이 없어도 처녀의 태도가 하도 고와 어머니는 자식의 팔자가 그러한가 보다 하고 둘을 결혼시켰어요. 그 뒤에 이 집 아들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났지요.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색시가 아이를 낳거든 편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색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탐스럽게 잘생겼지요. 그래서 부모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아들을 낳았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나선 하인은 날이 저물어 공교롭게도 이 처녀의 의붓 어머니네 집에서 자게 되었지요.
하인이 서울로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을 듣고 의붓어머니는 무슨 편지인가 보고 싶어 하인이 잡는 사이에 몰래 편지를 꺼내 뜯어보았지요. 그런데 죽으라고 손을 끊어 내쫓은 전씨의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옥동자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흉측하고 괴상한 아이를 낳았으니 색시를 내쫓아야겠다 하는 말로 바꾸어 써놓았어요. 하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편지를 그대로 새 서방님한테 전했습니다. 새 서방님은 어머니가 자기 색시를 내쫓아야겠다고 보내온 글을 읽고 내쫓더라도 내가 집에 돌아간 뒤에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회답을 써서 하인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은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처녀의 의붓 어머니네 집에서 자게 되었지요. 의붓 어머니는 하인이 잠든 사이에 또 편지를 몰래 꺼내보고 아들을 낳았더라도 병신이 낳은 아이라 병신이 될 테니 곧 내쫓으십시오 라고 고쳤어 두루 하인의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온 아들의 답장에 색시를 곧 내쫓으라는 말이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아들의 말이라 할 수 없이 울며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혀 내보냈습니다. 색시는 울며 그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길가 우물에 가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혔지요. 그랬더니 등에 업은 아기가 우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색시가 깜짝 놀라 팔을 내밀어 아기를 붙잡으려고 했더니 물속에서 두 팔이 나와 색시의 팔에 가붙었죠. 그래서 아기를 꺼내어 다시 업고 가다 어떤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 주막에서는 색시를 보고 자기 집에서 일이나 해주면서 아기와 살라고 했지요. 색시는 갈 데도 없는 처지라 주막에서 일을 거들어주며 지냈어요. 한편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갔던 새신랑은 과거에 급제하여 집에 돌아왔으나 색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색시를 찾으러 집을 나섰어요. 엿장수처럼 꾸며 옆판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색시가 있는 주막에까지 왔지요. 주막에서 물깃는 여자를 보니 자기 색시 같았으나 두 손이 멀쩡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인가 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엿장수를 보니까 자기 남편 같았지요. 그래서 아기를 내보내어 그 엿장수 있는 대로 가게 했습니다. 아기는 엿장수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엿장수가 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를 닮았지요. 이 사람은 그 여자를 불러내어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편지가 중간에서 잘못되어 이렇게 내쫓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왔지요.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하인을 데려다 물어봤어요. 그리하여 색시의 의붓 어머니네 집에서 자는 동안에 의붓 어머니가 편지를 고쳐 써놓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 의붓 어머니를 잡아다가 문초하였더니 그 사실을 죄다 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붓 어머니를 멀리 귀양 보내고 그 뒤부터는 아무 일 없이 색시와 아이와 함께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흩어지고 모이며 며칠 동안 태인과 임씨를 비롯해 몇몇 고을을 둘러본 후 약속한 말목장터에서 다시 만났다. 말목장터는 부안, 태인, 정읍이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는데 역사가 꽤 깊다고 한다. 규모가 제법 크고 한켠에는 마방까지 있었다. 주막에서 밥을 먹는데 빈대떡이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여비가 별로 없는데도 무리를 해서 빈대떡까지 시켰다. 평상시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빈대떡에 젓가락이 잘도 간다. 사람은 역시 형편에 따라 살게 되나 보다. 아래 것들과 함께 서로 뒤질세라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디선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일까? 주모, 누가 아픈가 보이? 방에서 죽그릇을 들고 나오는 주모를 보고 배설이가 한껏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주모는 말없이 죽구름만 내려다 보는데 이를 거들던 안악이 대신 대답했다. 이 집 가족은 아니고요. 뒷방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근처 장시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박씨라고 한다. 이 근처에 올 때면 을에 이 주막에 들르는지라 거의 5일마다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웃처럼 지낸다고 한다. 얼마 전에 여기서 절도 사건이 있었지 뭐예요. 용인에서 왔다는 사람인데 자는 사이에 장사 미천이 든 보따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알 수 없고 웅성거리고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박 씨를 가리키지 뭡니까? 한밤중에 박 씨가 나갔다 오는 걸 봤다나요? 이 대목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주모가 나섰어요. 내가 벌써 몇 년째 박 씨를 봐서 알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오. 얼마나 경우 바르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런데 현감은 목격자 말만 듣고 박 씨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한다. 박 씨가 뒷간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하는데도 사또가 막무가내예요. 드립다 매부터 치는데 아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디다. 사흘을 내리 그렇게 당하고 나더니 박 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대요. 안악은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나는지 어깨를 바르르 떨었다. 아니, 매를 내리 사흘이나 쳤다고. 이 작자가 사람 잡으려고 작정을 했나. 박 씨는 꼼짝없이 옥에 갇혔는데 다행히 누명을 벗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용인에서 왔다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단다. 전날 고창에서 나주 쪽으로 가는 형이랑 헤어졌는데 그때 서로 보따리가 바뀌었다나. 그날 밤 보따리를 열어본 형이 놀라 헐레벌떡 동생을 찾아왔단다. 아유, 그런데 풀려나면 뭐하오. 사람이 저렇게 못쓰게 됐는데, 아유. 안악은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어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침 박 씨와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이 있길래 부탁해서 집에 기별은 했수만, 아유, 저 몸으로 어찌 살라나. 주모도 옷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원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럼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은 어찌 됐대요? 종복이는 정말 호기심이 많다. 뭐 덕분에 내가 궁금한 것까지 대신 물어봐서 편하긴 하다만 그때 안악이 언제 부엌에서 나왔는지 다시 종복의 말을 받았다. 아유, 그 사람도 안 되긴 했어. 박씨 당한 걸 생각하면 얄밉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사또가 괜한 사람을 모함했다며 그 사람도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지 뭔가.
아이고, 그저 매리치고 옥에 가두기만 하면 되는구만. 그 사또 참 편하게도 일한다. 이제는 종복이가 아예 암행어사처럼 군다. 이걸 까불지 말라고 야단을 쳐 마라. 그때 지게를 진 사내가 들어오며 한마디 거들었다. 우리 사또는 하루라도 매타작 소리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올걸. 사내는 지게에 있는 짐을 부려놓고 다시 주막을 나섰다. 그런데 사내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 싶어 자세히 보니 다리를 저었다. 돌쇠 아버지, 몸도 성치 않은데 쉬엄쉬엄 해요. 안악이 그 사내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치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에휴, 몸도 불편한 양반이 그렇다고 집에서 마냥 놀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아저씨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배설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에휴, 이것도 다 그 매질 좋아하는 사또 때문이에요. 뭐, 아유. 돌쇠 어멈. 주모가 말릴 듯 다가오다 말고 배설이를 보다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주모는 잠시 그러다가 그냥 돌아서 버렸다. 그나저나 사또가 매질을 좋아한다고? 돌쇠 어멈은 침을 튀기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애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장사 미천을 하겠다며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더랬어요. 농사 지을 땅 한 떼기 없다 보니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던 차에 친척이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나. 하지만 장사가 비록 천대받는 직업이라고는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지 돌쇠아범은 얼마 안 돼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고 한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빚을 갚을 길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차이 필 미루고만 있는데 에휴, 급기야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지 뭐예요. 현감은 앞뒤 사정도 보지 않고 매질을 했단다. 이유는 물론 왜 남의 돈을 갚지 않느냐는 거였다. 에휴, 누군 갚기 싫어서 안 갚나. 돌쇠 아버지는 한동안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살아났지요. 그때부터 다리가 저렇게 됐다오. 돌쇠 아범이 그렇게 되고 나니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 외려 미안해 하더란다. 자기도 돈을 못 받아서 홧김에 소송을 걸긴 했지만 사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다. 돌쇠 어멈은 그때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새삼 서름이 북받쳤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달래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다. 관아에 가서 조용히 마패를 내밀고 어사출두를 했다. 이윽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더니 정말로 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도 되지 않았다. 현감은 자세히 따지고 조사하기 귀찮으니 이 땅 가두고 무조건 매를 친 것이다. 심지어는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가 매를 맞은 사람도 있으니 말 다했지. 형구들을 유척으로 재보았더니 죄다 규격보다 컸다. 매를 만든 나무도 형법에 정해진 가시나무를 쓰지 않고 아무거나 가져다 만들었는데 훨씬 단단했다. 이 매를 맞고 누가 견디겠는가. 무능한 수령은 그저 백성들을 윽박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물론 수령으로서 위엄을 갖출 필요가 있고 때로는 매로 다스려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엄한 벌로 다스리기만 한다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신용만 할 뿐 그 마음은 돌아설 게 아닌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따르게 하려면 엄한 벌로 겁을 줄 게 아니라 덕으로 감싸야 할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된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어찌나 심술이 사나운지 이웃집에 감이 열린 것을 보면 기이따란 장대를 들고 나와 감나무의 감들을 짓이겨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집 앞마당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 물을 갖다 휙 뿌리는 등 그 못된 짓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이 심술쟁이는 사람들이 길어다 먹는 우물에 똥을 퍼넣으려다 그만 우물에 빠져 죽었지요. 이 사람은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지요. 여봐라, 너는 인간 세계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였는고? 예, 대왕마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은 약을 주고 슬픈 사람은 위로해 주고 이렇게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내가 알기론 그와 정반대라던데.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렸다? 아이고, 감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그렇다면 여봐라. 당장 그 거울을 가져오너라. 이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한 일들을 비추어 보아라. 저승사자가 큰 거울을 가지고 와 염라대왕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그 거울에선 이 심술궂은 사람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비추어졌지요. 남의 밭을 발로 짓뭉개는가 하면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부인들 앞에 돌을 던지는 장면 등이 훤히 나타나고 있었죠. 이것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래 놓고도 나를 속이다니. 여봐라, 이놈을 당장 지옥에 떨어뜨려라. 이리하여 지옥에 떨어진 심술쟁이는 불 속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따가운 가시밭길을 걷기도 했지요. 이렇게 3년 동안을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지요. 여봐라, 이젠 내 죄를 뉘우쳤느냐? 예, 대왕마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심술궂은 사람은 울면서 사정했죠. 그렇다면 내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겠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고맙습니다, 대왕마마, 고맙습니다. 심술쟁이는 몇 번이고 울면서 절을 하였지요. 조금 있자 하늘에서 팥뿌리가 내려왔습니다. 심술쟁이는 이때다 하고 얼른 그 팥뿌리를 붙잡았지요. 그러자 그 팥뿌리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지옥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어 그 팥뿌리를 붙들었지요. 심지어는 이 심술쟁이 다리에까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가 붙잡은 팥뿌리는
조금씩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심수쟁이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팥뿌리가 끊어지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았지요. 그러자 심술쟁이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 옆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렸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심술쟁이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저렇게 가느다란 팥뿌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 이 사람도 마저 떼어 놓아야겠다. 심술쟁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만 팥뿌리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지요. 자, 과연 심술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술쟁이는 나머지 한 사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염라대왕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군.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니. 다른 죄인들만 가만히 놔두었어도 팥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에이그, 하고 말이죠.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영감이 있었지요. 이 영감님이 뒷동산에 밭을 이구어 녹두를 갈아 놓았어요. 녹두는 잘 자라서 잎이 많이 돋고 가지가 잘 퍼져서 꽃이 피고 녹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영감님은 녹두가 이렇게 잘 되어서 좋아라 하고 날마다 한 번씩은 녹두밭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뒷동산에는 큰 토끼, 작은 토끼, 엄마 토끼, 아기 토끼 이렇게 많은 토끼들이 살고 있었죠. 토끼들은 나뭇잎도 뜯어먹고 직덩굴도 잘라먹고 쌀이꽃도 따먹지만 그 중에서도 녹두 열매를 제일 좋아했지요. 그래, 영감님이 심어놓은 녹두밭에 내려와 녹두를 따먹곤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것을 보고 이놈의 토끼들 녹두 따먹지 마라 하고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토끼들은 영감님의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산속으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토끼들은 또 내려와서 녹두를 따먹었습니다. 영감님은 토끼들이 자꾸 내려와 녹두를 따먹는 걸 보고 긴 장대를 들고 녹두밭으로 갔지요. 가서는 에이키 나쁜 놈의 토끼 같으니라고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긴 장대를 휘둘러 댔어요. 그러니까 토끼들은 또 놀라서 뒷동산으로 뛰어 올라갔죠. 토끼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는 영감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토끼들은 영감님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또 산에서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되니까 영감님은 이거 안 되겠는걸. 토끼를 쫓기만 하니까 나만 없으면 또 내려와서 녹두를 따먹으니 안 되겠어. 이놈들을 잡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토끼들이 밭에 와 녹두를 따먹는 것을 보고는 긴 장대를 들고 가만 다가가서는 장대로 훅 하고 내리쳤죠. 한참 맛있게 녹두를 따먹던 토끼들은 벼랑간 내리치는 장대 소리에 혼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도망쳐온 토끼들은 아이고 혼났다. 나는 엉겹결에 뛰어다가
엎어져서 코를 깼어. 아이고 아파라. 가시덤불에 귀가 찔렸는걸. 그놈의 녹두 영감 화가 잔뜩 난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우리 조심하자. 아주 조심해야겠소. 이렇게 제각기 한마디씩 하였지요. 그러고 그 뒤부터는 녹두를 따먹으며 녹두 영감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늘 살펴가며 따먹었어요. 그래서 영감님이 어이씨만 하면 녹두 영감 나온다 하고 소리 지르며 도망치곤 했지요. 이러기를 여러 번 하게 되니 영감님은 더욱 화가 났어요. 이런, 어떻게 해야 저놈의 토끼들이 녹두를 못 따먹게 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마침 참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하루는 이 영감님이 눈에다 대추를 받고 귀에단 밤을 받고 코에다 곶감 받고 입에다 홍시 받고 목에다 사과 받고 손바닥에다 배를 받고 가슴에다 복숭아 받고 배꼽에다 호두 받고 사태에다 석류 받고 밑구멍에다 유자 받고 다리에다 모가 받고 발가락에다 자두를 받고 사는 녹두밭 한가운데에 가서 내 활개를 펴고 드러누워 죽은 체하고 가만히 있었지요. 조금 있으려니까 뒷동산의 토끼들이 녹두를 따먹으려고 떼를 지어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 밭 가운데에 웬 사람이 하나 죽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녹두 따먹는다고 늘 자기들을 야단치며 쫓고 성화되던 바로 그 녹두 영감이더란 말이지요. 야, 이것 봐라. 녹두 영감이 여기 죽어 있어. 토끼들은 좋아라 하고 소리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더니 녹두 영감이 죽었으니 갖다 잘 묻어주자 하며 한 토끼는 영감의 머리를 잡고 한 토끼는 영감의 오른쪽 손을 잡고 또 한 토끼는 영감의 왼쪽 손을 잡고 또 한 토끼는 허리를 잡고 또 한 토끼는 이쪽 다리를 잡고 또 한 토끼는 저쪽 다리를 잡고 이렇게 여러 토끼들이 녹두 영감을 잡고 사는 떼며 올리고는 녹두 영감 죽었네. 녹두 영감 죽었네. 어여노 어여노 어이 갈까 어노 녹두 따서 먹은 토끼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잡겠다고 장대 들고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뛰어나와 애먹이던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녹두 영감 죽었네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녹두 영감 살았을 땐 어노 어노 어이 갈까 너노 욕도 먹고 혼도 났다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녹두 영감 죽고 나니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불쌍하고 불쌍하다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양지 바른 명당 찾아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고이 고이 묻어주자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저승길에 한번 가면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다시 오지 못한다네 어노 어노 어이 갈까 어노. 아이고야 이렇게 여러 토끼들이 노래하며 녹두영감을 떠매고 이 골짝을 지나고 저 비탈을 타고 한 고개를 넘어 물 하나를 건너고 자꾸 자꾸 가면서 양지 바른 평평한 데를 찾아갔지요. 녹두영감은 죽은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토끼들이 떠매고 가는 대로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노래하며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을 때 녹두영감은 후다닥 몸을 일으켜서 토끼를 다 잡으려고 손을 내젓죠. 토끼들은 그만 혼이 나서 메고 가던 녹두영감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녹두영감은 날쌔게 뛰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지요. 아이고 요놈의 토끼들을 다 잡을랬더니 너 한 마리밖에 못 잡았구나. 이놈 혼 좀 나봐라. 하고서는 토끼를 꽁꽁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녹두영감은 잡아온 토끼 한 마리를 놓고 보니 토끼를 다 못 잡은 것이 분했죠. 그래, 이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솥에다 넣고 불을 떼기로 했습니다. 마침 성냥이 없어서 방으로 성냥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토끼는 가만히 소뚜껑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이때 녹두영감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것을 보고 얼른 토끼를 잡으려 했지요. 토끼는 의탈이 새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녹두영감이 재빨리 뛰어가서 토끼의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토끼는 아이고야 이것도 잡혀서 죽게 됐구나 하고 겁이 났지만 얼른 꾀를 생각해내가지고 할아버지 잡으려면 토끼 다리를 잡을 일이지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있어요? 하고 말했지요. 녹두영감은 이 말을 듣고 아이쿠 내가 토끼 다리를 잡는다는 게 울타리 다리를 잡았구나 하고 잡았던 토끼 다리를 놓고는 울타리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후닥닥 도망치며 내 다리 여기 있다, 내 다리 여기 있지 하더랍니다. 그래, 토끼는 도망치고 녹두영감은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하지요. 신라 진흥왕 때 귀산과 추앙이라는 두 화랑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경주 사량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해온 친구였죠. 나라의 큰 제목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할까? 두 사람은 자신들의 큰 포부를 흔들림 없이 키우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늘 고민했어요. 귀산이 유명한 스님들을 떠올리며 말문이 떼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스님이 원효, 자장의상과 같은 분들이 아닌가? 그분들을 찾아가 여쭈어보세. 귀산의 의견에 추앙도 동의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스님인 원광법사를 떠올렸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분들과 더불어 원광법사도 빼놓을 수 없는 분 아니겠나? 그럼 원광법사를 찾아가 볼까? 그러세.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을 게야. 이렇게 하여 귀상과 추항은 당시 원효, 자장, 의상과 함께 신라에서 이름난 스님이었던 원광법사를 만나기 위해 운문사로 갔습니다. 스님, 저희가 나라의 큰 제목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광법사는 깊은 산속의 절까지 찾아온 두 젊은이의 열의에 감동하였지요.
불가에는 십계가 있으나 남의 신하와 자식으로 매여 있는 그대들이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광법사는 두 젊은이의 얼굴을 살피며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오계를 가르쳐 주마. 세속이란 말은 불교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속 오계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란 뜻과 같았지요. 세속 오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날 화랑들은 반드시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귀산과 추앙이 머리를 조아리며 원광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세속옥에는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사군이충, 둘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사친이효, 셋째, 진실한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교우이신, 넷째,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라는 임전무퇴, 다섯째,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하라는 살생유택이다. 원광법사가 그들에게 내려준 5가지 교훈은 그 후로 화랑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신조가 되었죠. 그래, 삼국 통일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산 것을 죽일 때 가려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오계 중에서 마지막 계율에 의문이 생겼는지 귀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때와 그 대상을 가리라는 것이다. 즉,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최소한으로 죽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려다가 환자가 죽게 된다든지 미처 날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중생에게 큰 이익을 가져오는 살생을 자비살생이라 하여 허용한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화랑이 전쟁에 나가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불교의 발전을 돕는 것이니 중생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자살은 살생과 같다고 보았어요. 602년 백제가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암악성을 공격했어요. 신라군이 지지 않고 반격하자 백제군은 후퇴하여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이윽고 신라군은 반격을 멈추고 군사를 되돌렸어요. 그때 귀산의 아버지 문이 이끄는 부대가 맨 끝에서 행군하다가 숨어있던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죠. 아버지!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귀산은 깜짝 놀라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뒷일은 저희에게 맡기고 얼른 빠져나가세요. 문이 무사히 아군 쪽으로 빠져나갈 동안 귀산은 친구 추앙과 더불어 창을 휘두르며 힘껏 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신라군은 용기를 내어 백제군을 향해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죠. 신라군의 기세는 성난 파도와 같아서 그 싸움에서 살아 돌아간 백제군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맨 앞에서 싸우던 귀상과 추항은 온몸에 창을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귀산과 추항이야말로 화랑 중의 화랑이다. 진평왕은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며 멀리까지 나와 친히 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귀상과 추항은 원광법사의 가르침대로 전쟁에 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화랑은 평소에 학문과 무술을 닦았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를 따르는 낭도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화랑도의 정신으로 용감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어. 이제 정말 백제를 쳐야 할 때가 온 거야. 고구려 장수왕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장수왕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중국 북위에 도움을 청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장수왕은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소리쳤어요. 자, 한강은 이제 고구려의 땅이다. 돌격, 앞으로! 계로왕을 사로잡아라! 고구려 군사들은 기세 등등하게 백제의 돕지 위례성으로 쳐들어갔어요. 싸움은 격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례성은 포위되고 말았지요. 남성과 북성으로 나뉘어져 있던 위례성은 7일 만에 북성이 고구려에 넘어가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군사들에게 사로잡힌 계로왕은 아차산성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지요. 계로왕의 왕비와 왕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로왕은 고구려에 포위당하기 바로 전 동생 여도를 신라로 보내 도움을 청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신라의 군사들이 닿기도 전에 남성마저 고구려에 넘어간 것이었지요. 이제 한강은 우리 고구려의 땅이다. 장수왕과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의 포로들을 이끌고 기쁨에 차서 고구려로 돌아갔어요. 뒤늦게 백제에 도착한 계로왕의 동생 여도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도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른 왕위에 올랐지요. 그 왕이 바로 문주왕이었어요. 문주왕은 빼앗긴 위례성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문주왕이 도착한 곳은 남쪽의 웅진, 지금의 공주였어요. 문주왕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지요. 북으로는 높은 산맥과 강이 둘러싸고 있고 동으로도 산이 막고 있군. 이 정도면 고구려가 다시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을 게야. 이곳을 도읍으로 정해야겠어. 문주왕은 웅진에 새롭게 도읍을 정하고 군사와 정치를 새로 가다듬었어요. 문주왕이 웅진을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적을 쉽게 막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공주는 북쪽으로는 차령 산맥과 금강에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계룡산이 솟아있어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탁월한 요새였지요.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뒤 예전의 나라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도 백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위례성에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말썽이었지요. 옛 위례성의 귀족들과 웅진의 새로운 귀족들은 서로 힘을 겨루느라 나라를 보살피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결국 귀족들의 싸움으로 문주왕은 죽고 말았지요. 그 뒤를 이은 삼근왕도 오래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했어요. 더욱이 한강을 빼앗긴 백제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던 무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나라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백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왕이 된 동성왕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백제는 차츰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지요.
동성왕은 신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귀족들을 잘 다스려 왕의 힘을 길렀어요. 그리하여 다음 왕인 무령왕 때에 백제는 다시 예전의 정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인자하고 덕이 많은 무령왕은 백성들에게 많은 인심을 얻었어요. 오랜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백성들도 하나 둘 돌아와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했죠. 또 중국과도 외교를 맺어 다른 나라에 백제의 위상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빼앗겨 잃어버렸던 경제력도 가야 지역으로 나아가며 되찾았지요.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성왕은 왕이 되자마자 예전에 할아버지 왕들이 귀족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을 떠올렸지요.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 이대로 두면 나도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야. 성왕은 귀족들의 힘이 강해질까봐 늘 걱정이었지요. 고구려가 이미 충청남도 지역까지 세력을 뻗은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의 도읍지인 웅지는 교통의 중심지라 모든 것이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기목이 된단 말이야. 성왕은 고민에 빠졌죠. 당시 백제의 백성들 대부분은 호남 지방의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기름지고 드넓은 평야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며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요. 아무래도 도읍을 옮겨야 할 것 같아. 호남 지방과 가깝고 중국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곳.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침입을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이렇게 결심한 성왕은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성왕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인 사비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지요. 백마강이 흐르고 부소산으로 둘러싸인 사비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또 웅진에 비해 금강의 하류 쪽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과 무역을 하기도 더 좋았죠. 이렇게 해서 백제는 다시 한번 사비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어요. 성왕은 도읍을 옮긴 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지요. 이제부터 백제는 부여의 전통을 받들 것이다. 성왕이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백제를 세운 온조왕의 성씨가 바로 부여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왕은 백제의 뿌리가 부여에 있다고 믿었지요. 비록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였지만 자신들의 조상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또한 성왕은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귀족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백제는 오부로 이루어진 지방 조직과 귀족을 중심으로 커진 나라였죠. 하지만 성왕은 이러한 귀족들의 힘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고 왕의 힘을 키워나갔어요.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도 더욱 활발히 교류를 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문물을 다시 일본에 전해주었지요. 성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한강을 되찾고자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백제는 신라와 힘을 합쳐 한강 상류와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나눠 가졌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신라에게 다시 한강을 빼앗겼어요. 백제는 무왕 때 다시 힘을 찾았지만 의자왕 때 이르러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지요. 백제의 웅진과 사비는 이렇게 흥하고 망하기를 거듭한 도읍지였습니다. 웅진은 63년 동안, 사비는 122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고 하지요. 백제의 모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말을 팔아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뱅이였어요. 그래서 말을 캐는 아이란 뜻의 한자인 서동이라 불렀지요. 그런데 이런 서동이 어떻게 백제의 왕이 되었을까요? 모왕의 바로 윗대 왕인 법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못가에서 홀로 살던 법왕의 시녀가 용과 통하여 아들을 얻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서동이었어요. 후에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왕위에 오르지요. 이 이야기는 궁남지가 백제 왕과 깊은 관계가 있는 별궁의 연못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옛날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이 의사의 약을 먹거나 침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말짱하게 낫지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의사한테서 병 고치는 것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이 의사는 병을 잘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고 늙은 사람도 다시 젊게 한다는 이상한 약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난 의사였죠. 사실 의사는 소문대로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약은 아주 귀한 약초를 캐서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분밖에 없었지요. 의사는 이 약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아는 곳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자신이 중한 병에 걸렸죠. 그 병은 꼼짝없이 죽어야 할 아주 중한 병이었어요. 의사는 자기가 죽기 전 깊이 감추어 두었던 약을 꺼내 놓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는 제자를 머리맡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조금씩 자기 온몸에 발라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의사는 이 말을 하고 얼마 뒤에 죽었어요. 의사한테서 부탁을 받은 제자는 그 이상한 약을 의사의 발바닥에서부터 바르기 시작했지요. 약을 허벅다리 있는 데까지 발랐을 때 죽은 의사의 몸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정말 이 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영약이로구나. 아니, 그런데 스승께서는 이 약방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 가만히 있자.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든 제자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제자는 스승의 몸에 바르던 손을 멈추었어요. 따뜻해지던 스승의 몸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제자는 반쯤 남은 그 이상한 약을 아주 깊이 숨겨두었어요. 스승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한 채 영영 죽고 말았지요. 스승의 약을 감춘 제자도 늙게 되었어요. 그 제자도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 제자는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약을 보여주며 자기가 죽거든 이 약을 발에서부터 온몸에 발라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아들은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약을 발에서부터 발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죽은 아버지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한참 뒤에는 가슴까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약을 더 바르려 하여도 벌써 약은 떨어졌지요. 전에 돌아가신 스승은 그 약을 한 사람분밖에 지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나던 제자의 몸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영영 죽고 말았습니다. 기구하다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험하고 가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은 인생살이가 순탄하지 못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방해가 많은 운명을 살아가는 한 처녀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손 잘린 처녀의 기구한 운명을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혹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희망이었죠. 의붓 어머니에게 두 손이 잘린 처녀가 신의 도움으로 한 부자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또 다른 시련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불가능이 아니라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